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이번 4월 15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보수 우파가 조금씩 물론 여러분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씩 통합의 대열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미래통합당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도 계속해서 순항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 직접적으로 함께 하시고 참여하셨던 원영섭 조직부총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또 우리 부총장님을 모르시고 계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 원영섭입니다. 4월에 임명된 이래로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산 진구 갑의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부총장님하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일단 당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심각한 거는 결국 우한폐렴이 지금 확산세가 좀 끔찍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구에서 확산세가 지금 강화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부산이 또 인접지역이잖아요. 지금 제가 부산을 말한 이유는 우리 원영섭 부총장님이 지금 부산 쪽에 지금 출마를 준비 중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산에서의 이 불안감 굉장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최근에 해운대 백병원과 계금 백병원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계금 백병원은 부산 진구, 지역구로는 부산 진구 을 지역에 위치한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서 의심 환자가 나와서 현재 선제적으로 응급실을 폐쇄를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고 거리에는 이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급격히 이제 줄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많은 이제 역학조사나 그리고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좀 음성으로 확인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산 민심이 가뜩이나 흉흉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서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그래 그동안 우리가 보수만 많이 찍어봤으니까 이번에는 민주당 한번 해보지 마침 대통령도 문재인이고 하잖아 해서 찍었다가 지금 화들짝 놀라가지고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인 건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 우한폐렴이 좀 기름을 부은 것 같다라는 느낌도 저는 좀 들고 있거든요. 지금 서면 로터리가 부산에서 제일 가는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서면 로터리에 상가가 임대가 붙어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그리고 상인들이 힘든데 지금 우한폐렴 관련한 소식까지 전해지니까 정말 과연 그러면 서민들 자영업자들은 죽으란 이야기인가? 그렇죠. 정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서민분들 입장에서는 하루를 벌어서 그걸로 또 소비하고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사람들이 나가질 않으니까 발길이 끊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 또 시민들의 고통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그 와중에 문재인 정권은 끝까지 지금 부인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확산세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좋게 말을 하려고만 하지 이거를 근본적으로 막을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또 실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빨리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이야기 하는데 추경이야 당연히 예비비든 추경이든 돈이 필요한 곳은 적재적소에 이제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경보 단계도 올리고 그리고 중국과 관련한 입국자들에 대한 제한 조치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다시 또 추경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 이 우한폐렴을 막지 못한 책임은 또 야당한테 있다. 아하. 추경을 합의 안 해줘서 그런다. 이런 또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정치적인 면피를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야당 탓이 시작됐네요. 그렇습니다. 예. 진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정권을 왜 잡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럴 거면 그냥 두지. 왜 사람을 적폐청산한답시고 그렇게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왜 이제 가지고 자기들 잘못하니까 이것도 야당이 잘못한 거고 저것도 야당이 잘못한 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야당 책임으로 떠넘기려고 그러는데 야당 책임으로 떠넘길 거면 권력을 그냥 야당한테 주시죠. 그러니까요. 그냥 주면 되지. 그냥 저희가 정권 잡고 저희가 필요한 조치 할 테니까
그냥 정권을 넘기시면 되는데 그렇죠. 권력은 잡고 휘두르고 싶고 책임은 본인이 안 지고 야당이 책임졌으면 좋겠고 전형적인 무책임 정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무책임한 정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의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원영섭 부총장님께서는 이번 보수 통합 과정에서 아주 긴밀한 또 역할을 맡으셨지 않습니까? 또 참여도 하셨고, 사실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그랬어요. 아, 이거 보수 통합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유승민 그 봐주는 거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시민사회 참여가 뭐 좀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보수 통합이라는 게 어쨌든 뭐 저희 그전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있고, 그리고 그 또 나중에 이제 세보수당 분들 또 여러분들이 계신데 보수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를 말하기에 앞서 분열돼 있는 세력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조그만 어떤 행위들도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또 그거를 비난이라고 자기에 대한 비난이라고 생각할 여지도 많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그 수면 아래서 네. 보수 통합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만 그 내용들을 수면 위로 올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면 위로 섣불리 올렸다가는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보수 통합이 이게 완전히 유리잔 깨지듯이 깨질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사실은 그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수면 아래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근데 그 과정에서 열심히는 하고 수면 아래만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언론에서는 사실 그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 황교안 대표님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 문제 굉장히 가지고 악의적으로 많이 언급했어요. 예, 공격 많이 하시고 악의적으로 이제 언급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 황교안 대표님이 솔직히 뭐 안타깝은 마음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이거를 그냥 수면에 올리자, 수면 위로 올리자라는 이야기도 좀 그래서 나오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런 언론의 어찌 보면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보수 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일을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적절한 시점, 수면 위로 올리는 적절한 시점을 또 황교안 대표님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계속 언론에 얻어맞으면서 그렇죠. 어느 타이밍에 올리자라는 게 만들어지는 바로 그 적기에 수면 위로 올려가지고 나머지 보수 통합 작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이게 수면 위로 올리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 아무래도 큰 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큰 집의 대장인 황교안 대표님이 아무것도 안 하냐라는 공격을 받게 돼요. 근데 이거를 수면 위로 올리면 오히려 보수 통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아니 자유한국당이 손을 내밀었는데 왜 손을 안 잡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 위로 올리느냐 내리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언론의 관계만 생각을 진짜 했으면, 우리가 정말 정파적이고 당파적인 이익, 근시안적인 이익만 생각을 했다 그러면 수면 위로 빨리 올렸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끝까지 이 일을, 보수 통합의 대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그 시점을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선택하면서, 그리고 아주 적절한 시점에 이 보수 통합을 수면 위로 올렸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지는 그런 우리가 그 결실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에도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보수 통합 안 하고 뭐 하냐라는 비난 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언론은 사실은 신속한 정보를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이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밥을 지으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쌀도 씻고, 그렇죠. 물도 끓이고, 그렇죠. 뜸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 해야지 밥이 되는 거죠. 다 해야 밥이 되는데, 쌀 있고 물 있고, 연탄불 올렸으니까, 그래야 밥이 바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하나 정교한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관문을 지나서, 비로소 저희가 수면 위에 올리고, 이런 이제 보수통합이라는 미래통합당이라는 그런 옥동자를 산출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말 뭐 속에 담아두셨던 말씀을 오늘 좀 많이 풀어주신 것 같은데 예. 사실 막 그렇죠.
저희 시청자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보수 통합이 되긴 되나? 저게 어떻게 될까? 지금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렇게 서로 씹고 뜯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게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고 언론에서도 그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액션일 뿐이야. 저거 그냥 나중에 밑밥 가려고 저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보도했는데 결국 그걸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결국 미래통합당이라는 그 집합체를 통해서 예. 구현해내는 거. 이건 정말 획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관계자들의 어려움이 참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시청자분들이 말하는 게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통합 과정에 대해서 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거 유승민 봐주기 한 거 아니냐. 유승민한테 면죄부준 통합이었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악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시각,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의원에게 끌려다녔다라는 시각에 동의를 혹시 하십니까? 글쎄요, 그런 내용들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분열되었던 주체들은 저마다의 상처와 의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상처와 의심을 개별적으로 각 주체들한테 들어보면 나름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뭉쳐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는 합리적이고 각자는 근거가 충분한데. 그런데 그거를 보수통합이라는 주체들이 각자 이제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 논리에 일일이 다 대응해서는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양보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죠. 어떤 부분은 이해해야 될 것도 있고 포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와 포용이야말로 사실은 우리 미래통합당 아니면 그 정당인 정치인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요구되는 그런 이제 덕목을 100% 활용해서 성과를 냈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치에서 통합이란 게 그 목적이자 수단입니다. 네. 통합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가치들이 도입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또 그 통합으로 또 발생하는 큰 이익은 분열되었을 때 이익보다는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자기가 어떤 억울함이나 어떤 상처, 오해 이런 것들을 다 주장할 수도 없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또 흘려들어서는 또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세상에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청권 심판. 청권 심판이라는 아주 큰 지금 대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또 그거를 또 밟아가는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그래도 우리가 힘을 모아야지, 합쳐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면은 정말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다 똘똘 뭉쳐가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또 특히 이제 유승민 의원 또 불출마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새로운 보수당 쪽 분들이나 아니면 옛날에 탈당하셨던 분들 중에 스스로 이제 불출마를 선택하셨던 분들도 상당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존의 어떤 꼭 이거를 끌려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또 적절하게 하나로 뭉쳐나가는 방법을 미래를 고민하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찍어 넣을 수 있는 세력이 또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미래통합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어떤 후보자들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민주당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똘똘 뭉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는 이 질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이것도 역시 우리 원영석 부총장께서 실무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사실 지금 원영석 부총장님이 다 하신 거예요. 미래통합당도 원영석 부총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틀을 다 짜셨고, 그리고 미래한국당 역시도 원영석 부총장님이 이제 실무적으로 이 틀을 다 만드신 건데 참 큰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사전에 인터뷰하다 보니까 저도 이거 뉴스를 흘겨들었었거든요. 이
미래의 한국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한 고초를 겪으셨다. 거의 뭐 음해를 당하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아니 너무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보수통합과 관련해서는 다른 애쓰신 분들이 또 훨씬 많으십니다. 아이, 그거로 제가 그렇죠. 예. 예,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미래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실무적으로 제가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한 게 사실입니다. 예, 아, 그 전에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패스트트랙이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월에 그때 아마 우리 우 기자님 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연동형 패스트트랙이 뭐 필리버스터도 통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려나가는 그 상황이 보수 진영 전체에 주는 그 패배감, 그렇죠. 절망감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는 결국 연동형 비례제를 저희가 못 막았어요. 이거를 못 막게 되는 상황에서 그 암울한 마음들, 이제 뭐 모든 게 끝났다. 그렇죠. 게임은 끝났다. 이제 뭐 다음에 선거를 치르면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해도 우리는 진다. 과반수 득표 불가능하고 뭐 100석이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패배주의와 비관이 우리 보수 진영에 넘쳐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괜찮다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게 사실 이 모든 작업의 첫 번째입니다. 시작이었군요. 예, 희망을 괜찮습니다. 저희가 똘똘 뭉쳐서 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미래한국당입니다.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정당법, 그리고 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등을 모두 숙지를 해야 그쵸. 만들 수 있는 작업들이었습니다. 그 유일무이한 시도였으니까요. 예. 심지어 뭐 이해찬 민주당 대표 그리고 민주당 쪽의 다른 의원들도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못 만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초반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그럴수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사우디아라비아에 정말 수주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설 사업자의 심정으로 이거 지금 수주 실패하면 이거는 정말 망한다 우리 한국당이 그 당시 한국당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미션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실패할 수 없는 미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중 3중의 플랜 B와 안전장치를 계속 걸어두면서 이 내용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제 집사람을 그 창준이의 대표자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완전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창준이의 대표자로 했던 이유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창당 비용 때문입니다. 창당 비용. 예. 왜냐하면 정치자금법을 지켜야 했고, 그쵸.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발기인이나 대표자의 비용으로 창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발기인을 어떻게 모을 거냐의 문제도 있고, 자금이 없으면 어떻게 창당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한국당의 자금을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자금을 이제 비례정당으로 옮기는 거는 정치자금법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액수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금액이라도 정당이 보조를 정당. 하고 지원을 하고 기부행위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다. 이러면 이제 제 집사람 이름이라도 올려서 돈이 부족하면 우리 집사람이 내도록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하신 그렇습니다. 셈이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네. 언론에서 꼼수를 썼니, 뭐 네. 조작하다니, 뭐 그런 식으로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뭐 많은 이제 비난이 있었는데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정말 돈이 없어 창당 못하면 이거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 집사람 이름을 올려가지고 창당 작업을 진행을 했고 여기서 이제 그 한국당 사무처 직원들한테 정말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이제 당 사무처에서 저한테 비용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집사람 이름 올려서 집사람 개인 자금으로 창당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사무처 직원들이 자기들이 각출을 하겠다. 자기인들이 발기인이 될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 10만 원씩 각출을 했습니다. 맞아요. 발기인들이. 그것도 제가 보도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강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10만 원씩 각출이 될지 안 될지 저도 또 그게 또 한편으로는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각출을 하셔가지고 기초자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장준희 대표자의 명의를 제 집사람으로 했지만 그 자금이 모금된 거를 알고는 이제 그 장준희 대표자에서 제 집사람 이름을 뺐죠. 다른 분으로 이제 넣고 그쵸. 후속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참 지금 돌이켜 보니까 결국 이 미래한국당, 예. 비례정당이죠. 비례정당이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이 당 관계자분들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으면은 진짜 내년 총선, 그 당시 기준 내년이니까 예, 예. 내년 총선, 4월 총선에서 이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해버리면은 아 이거 끝이다. 이번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는 그 절박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발적인 각출이라든가 뭐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구나. 이제 와서 좀 많은 부분 좀 느끼게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또 그 당직자분들의 어떤 성원이라든가 이런 거 덕분에 지금은 신의 한 수거든요. 예, 이 맞습니다. 비례정당이 정말 신의 한 수가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은 예. 지금 부들부들하고 있어요. 뭐 자기들 말로는 뭐 망할 땅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폄하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비례 의석을 지금 정의당한테 거의 상납한 꼴 됐고 자유한국당 이제는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이제 미래한국당을 통해서 또 거기에 맞게 또 선거 전략을 또 거기 나름대로 이제 치밀하게 준비하면은 이제 비례에서도 큰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시작은 변경된 연동형 비례 선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의석수를. 그런 차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마음이고요. 그렇죠. 예, 그 캠페인이나 선거 캠페인은 아마 미래한국당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정말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또 우리가 적어도 의석수에서는 손해를 안 보는, 변경된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손해를 안 보는 그런 이제 총선 결과를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결과가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 꼭 하고 싶었어요. 예. 사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도 많이 보도했던 내용인데 원래는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려고 했잖아요. 비례자유한국당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선관위에서 비례 땡땡당은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미래한국당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도 우리 부총장님께서 또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그 뒷이야기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정당명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정당명에 거부될 만한 정당명에 대한 그동안의 관례나 아니면 사례를 많이 연구해서 이제는 거부되는 당명 딱 보면 이거는 거부된다, 이거는 거부되지 않는다. 그걸 지금은 알 수가 있는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 뭐 얼마 전에 국민당은 거부됐죠. 그렇죠. 저는 국민당이 거부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국민 신정당이 있으면 국민당은 거부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을 넣으면 거부가 안 됐는데 물론 이제 안철수 의원님 측에서는 그게 무슨 탄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해왔던 관례를 따지면 그 국민당은 거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례자유한국당은 거부되면 안 되는 정당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사정당이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약칭을 민주당 못 써서 무슨 예, 뭐 더민당? 더민주당? 뭐 이런 예. 식으로 약칭까지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더불어라는 이름 하나밖에 들어간 게 없고 풀네임이 기존 당명에 풀네임이 들어가도 허가를 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비례도 역시 허가를 해주는 게 맞고 그 전에 관례가 전혀 없는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적절한 이유는 못 되는 거부 사유였습니다. 새로운 거부 사유의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뭐 그렇다고 해서 소송하면서 시간을 까먹을 순 없고 미래한국당으로 만들어서 바로 이제 등록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당명은 여러 사람들이
추천을 하기도 했지만 최종적인 선택을 그 박완수 사무총장께서 하셨습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그 당명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지었다, 미래한국당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박완수 사무총장님이 장명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미래랑 비례가 발음이 비슷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 비례였으면 좀 더 좋긴 했겠지만은 또 나름대로 그 대안으로서 미래, 비례, 비슷하다, 느낌도 비슷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호평이 있었던 당명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미래한국당을 저희가 만들고 나서 오히려 기존의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미래한국당의 당명이 나름 괜찮기 때문에 뭐 미래통합당도 약간 유사하게 이렇게 따라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미래한국당이라는 장명이 꽤 잘된 장명이 돼서 많은 이제 보수 지지자분들한테 호평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제 미래한국당 이제 잘 순항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불출마 의원들은 속속 이제 한국당으로 이제 합류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요. 이 미래한국당 뭐 앞서 기존의 선거제도 수준만큼이라도 유지되는 방향으로 지금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미래한국당 공천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뭐 기대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그 공천에 이제 그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공천은 이제 미래한국당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그렇죠, 진행을 독자적이죠. 하게 됩니다. 뭐 다른 정당이나 이런 정당이 개입을 한다 그러면 그 개입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별히 독자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 독자적으로 처리될 것이다. 그렇죠. 독자적인 공간이나 기타 이제 공천 시스템이 완비돼서 훌륭한 분들이 공천 받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또 사람들이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신생 정당이다 보니까 구색을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 계속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좋은 분들이 또 많이 가 계시니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말 이 양대 정당입니다. 미래통합당 그리고 미래한국당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 깜짝 놀랄 만큼의 기적을 우리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총장님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출마한 지역이 부산 쪽이라고 하셨죠? 예, 부산 진구 갑입니다. 부산 진구갑. 예. 부산 진구갑에 이제 출마를 준비 중이시고 혹시 그 공천 심사 그거 받으셨나요? 어떻게? 예,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보셨고요. 예, 예, 아니 그 지역에서의 어떤 분위기 예. 지금 어쨌든 그 지역구가 만만치 않은 지역구더라고요. 그 김영춘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김영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 있는 그 몇몇 그 부산 의원 중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고 또 최근에 장관까지 했던 그런 역량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싸움이구나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거든요. 김영춘 민주당 의원님은 삼선 의원입니다. 삼선이시죠. 예, 서울에서 이제 재선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 내려가셔가지고 저번 20대 총선에서 당선되시면서 삼선을 하셨고 삼선 의원으로 이제 지내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또 임명되셔가지고 계속 장관 업무를 수행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부산 내 아니면 PK 전체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이제 거물급 그런 민주당 현역 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분들 뭐 그런 생각도 하실 거거든요. 부산 쉬운데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심지어 지역 선대위원장까지 맡을 정도로 그 본인 지역 선대위원장 만나기 뭐겠습니까?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산에서 딱 잡고 있으니까 내가 지역 부산 다 케어해 줄게. 지금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 사람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 맞서고 있는 게 또 뭐 여러 후보도 있습니다만 지금 원영석 부총장께서도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만큼 참 우리 시청자분들의 격려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사실 이게 뭐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제 정치권이 좀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이 소위 말하는 586 이 사람들의 기득권이 지금 대한민국을 오히려 병들게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이제 세력을 청산하고 이제 정말 자유 시장 경제 가치를 갖고 있는 신진 세대들로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
제가 20대 총선에도 나왔었는데 네. 그때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했었어야 될 음. 핵심 어젠더가 세대 갈등, 세대 교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네. 만약에 그때 그 이슈를 가지고 접근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패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현상이라고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하자 그러면 97년에 IMF를 겪었습니다. 그렇죠. 97년에 IMF를 겪었고 저도 이제 96학번입니다. 아, IMF를 겪고 나서 취직을 한 세대입니다. 그렇죠. IMF 이전에는 선배들이 해놓은 어떤 적절한 루트를 따라가면 어느 정도 먹고 살고 그리고 성취를 이루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IMF 이후 시대는 한마디로 이제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찾아야 되는 각자 도생의 시대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달리 말을 하면 집단주의의 시대가 개인주의의 시대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예,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시대가 IMF 이후 세대입니다. IMF 이후 세대들은 어찌 보면 우리 그 미래한국당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 개인주의와 합리주의 그것을 실제로는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근데 그런 세대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 각자 먹고 살 걱정을 한 세대들입니다. 그렇죠. 586 세대는 먹고 살 걱정을 안 한 세대예요. 그렇죠. 이분들은 너무 호황일 때 뭐 공부 안 해도 취직 다 잘 되는 그 시절의 분들이라 가지고 어찌 보면 좀 그런 절박함이 없고 우리는 우리 이후의 세대들은 우리 앞가름을 어떻게 하지라는 절박감이 있는 세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쪽에 눈을 돌릴 여유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렇죠. 586 세대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40대, 90년대 학번, 70년대생 497 세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497 세대의 정치 진입이 굉장히 늦어요. 지금도 사실은 많이 안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97 세대의 정치 진입이 늦으니까 30, 40대들이 어떤 정치적인 상실감 같은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데 뭐 이런 무기력감.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결국 이제 그 정치인한테 나의 감정을 이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유한국당 그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보면 왠지 저희 아버님, 할아버님, 최소한 작은 아버님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586이니까 적어도 뭐 작은 아버님보다 아주 큰 형님 정도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야 되는 상대는 내 친구, 그렇죠. 아는 형, 아는 동생, 그렇죠. 이 사람이 정치를 할 때 비로소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꼭 내가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마치 내가 그 정치를 하는 것 같고 내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헤게모니나 정치적인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은 거기와는 이제 그 굉장히 좀 먼 정당이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라도 사실은 좀 그렇게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또 보는 건데 저는 이제 지역 간에 어찌 보면 그 어느 정당의 선호도나 이런 부분들은 점점 이제 옅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중도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중도층의 실체가. 그 중도층의 실체는 세대에 대한 구분이 더 정확한 구분이 아닐까 싶어요. 20대, 30대, 40대. 그쵸.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미래한국당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윙보터들. 이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하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물, 그런 인물들이 이 정치권에 진입을 해야 비로소 우리가 다음번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가져올 수 있고 수권 정당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그 비유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 너무 할아버지, 아버지 같은 분들만 많다. 아니, 물론 저희는요, 뭐 중진이라고 다 나쁘고 그리고 나이가 있는 의원이라서 나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은 당연히 국회에 남아서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딱 이해가 돼요. 너무 아빠, 할아버지밖에 없으니까 뭔가 찬소리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하게 있어야죠. 할아버지 같은 분도 계셔야 되고 아버지 같은 분도 계셔야 되고 어머니 같은 분도 계셔야 되고 반면에
좀 이왕이면은 좀 형 같은, 응? 큰형 같은 사람도 와가지고, 큰형이 해결해 줄게. 큰형이 내가 큰 소리 한번 쳐줄게. 뭔가 이 국회에서 그런 모습. 그 어쩌면 또 동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유, 동생이 똘똘하게 잘하네. 이런 모양새도 딱 하면은, 그야말로, 정말 이 국회라는 곳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정말 그야말로 국민의 어떤 내밀함을 살피는 그런 곳이구나. 라는 어떤 신뢰감을 또 주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70년 동안 압축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예, 과거에 이제, 저희 아버님, 할아버님의 세대와 지금의 세대는 또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님, 할아버님의 세대는 후진국이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음. 하지만 저나 아니면 저 이후의 세대들은 적어도 뭐, 선진국이나 선진국 문턱까지 간 나라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냐? 지금 이제 후진국의 선생님들이 선진국의 학생을 가르치는 구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지식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후진국의 선생이라도 선진국의 학생한테 지식은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그 정치라는 거는 여기 계신 우 기자님이 체화하고 있는 개인주의와 합리주의의 개념이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 때 가지고 계신 개인주의와 합리주의의 개념이 달라요. 그렇죠. 그거를 서로 다른 건데 정치는 이런 거야. 정치는 어떤 거야. 정치는 이런 거야. 가르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깨치고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을 내 동기들을 내 형, 동생들을 이렇게 같이 동화시키고 감화시키면서 정치를 발전시켜야 되지. 마치 뭐 구시대의 막내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는 절대 신세대의 장남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신세대의 장남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선봉에 선 기수가 되어서 이 시대를 바꿔야 되고 미래한국당을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번에 보수 대통합도 이뤄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안주한 것이 아니라 세대 교체, 신진 세대가 국회 문턱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젊은 국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 출연해서 문재인 정권과 또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원영석 조직부총장께서도 지금 참여하고 있다. 많은 분들께서 성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수통합 작업이나 이렇게 미래한국당 작업에 참여를 하고 많은 이제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라 여기 이 방송을 또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의 열망과 성원으로 만들어낸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미래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님을 포함해서 사무처 직원들, 당원들, 그리고 우리 당을 지지하는 모든 지지자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낸 그런 이제 업적이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게 보수다. 제가 말하는 보수는 이런 겁니다. 능력이 있고 유능해야 합니다. 구호는 있으되 그걸 실현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이 좌파하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보수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권 정당의 모습, 그리고 언제든지 과반 의석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이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에 보수통합과 미래한국당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우리 미래한국당, 우리 보수가 우리에게 기대되어졌던 능력을 보여줬다. 유능함을 보여줬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실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지자분들께 저희를 믿어달라. 우리가 능력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믿어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구호만 외치고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 사탕발림 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건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해내는 겁니다. 반드시 해내고 능력을 보여주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보수파의 진짜 모습이고, 이제부터 그 모습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 준비가 돼 있고 반드시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약속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기는
보수 우파 그리고 해내는 보수 우파 정말 이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원영석 부총장께서도 함께하고 있다. 많은 분들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출연해 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들 참 어려운 과정이었죠. 또 100%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뭐 여러 말씀 많이들 하시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보수 우파 통합의 닻은 이제 올라갔습니다. 순항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세력이 통합해야 됩니다. 그 과정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전 기대하고 있고요. 또 4월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한폐렴이 너무 심각해요. 진짜 이러다가 대재앙이 오는 건 아닌가라는 지금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능한 정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들도 함께 나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신의 한수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추천 꼭 해주셔서 외부로 많이 영상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